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 허가 제도나 공장 등록 제도 같은 규정 외에 식품 수출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품은 크게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보건식품과 그 외의 품목인 일반식품, 그리고 특수식품으로 나뉘는데요. 참고로 의약품은 식품의 범주가 아닌 의약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보건식품은 6번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 6번째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특수식품은 3번째 영상에서 잠시 다뤘었죠. 영유아 조제식품과 같이 특정 섭취 대상을 지정하여 섭취의 목적을 분명히 한 품목군입니다. 공장 등록 외에도 사용 원료와 첨가제 등 일반 식품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식품군 중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이 중국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통관되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통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용 원재료, 식품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문안입니다. 먼저 사용 원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국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식약처에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발표되는 공고나 자료를 검토하여 원료 사용 가능 여부를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된 원료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원료는 일반 식품의 사용이 제한되겠죠. 이렇게 우선 보건식품에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추가로 참고해야 하는데요. 먼저 양파, 토마토, 당근, 시금치, 커피와 같이 매우 보편적으로 일상화되어 중국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원료들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식용 관습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료일 경우에는 신식품 원료로서 중국 위생부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은 후에 일반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식품 원료는 중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의 원료는 아니지만 중국의 특정 지역을 비롯한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식용의 관습이 있다면 중국 위생부에 신식품 원료로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구비해야 하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승인 시간도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식품 원료로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신식품 원료로는 5년근 이하 인삼, 알로에 베라와 같은 원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원료인 아로니아도 2018년에야 비로소 신식품 원료로 승인되어 일반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레몬밤과 같은 특정 허브는 아직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식습관을 가진 일반 식품 원료도 아니면서 신식품 원료도 아닌 경우 검토 가능한 또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약식 동원 목록입니다. 일반 식품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배추, 도라지, 은행, 뽕잎, 갈근, 감초, 구기자와 같은 소위 중약재로 분류되는 원료라고 할지라도
예로부터 일반 식품으로도 사용되어 온 역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 110여 가지의 원료는 일반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위생부에서 특별히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한 원료를 참고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가지 기준을 통해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가공식품에 첨가하는 식품 첨가제와 영양 강화제의 사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식품 첨가물 공전의 사용 규정에는 특정 제품 유형에 사용 불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첨가가 불가능한 제품 유형을 제외하면 나머지 제품 유형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중국은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식품 첨가제 국가표준, 영양 강화제 국가표준에 따라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와 영양 강화제 기준을 파악한 후에 식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 가능으로 기재된 식품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겠죠. 먼저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시는 식약관님께 한국과 중국의 식품 첨가물 사용 관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광수 식약영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식품 공전에서 각 식품 유형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식품 첨가제 사용 표준에서 식품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첨가물과 최대 사용량을 하나하나씩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들이 중국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광수 식약관님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 잘 들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토마토 색소는 천연식품과 다류, 고춧가루,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를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중국 식품첨가제 규정에는 풍미 발효유와 음료류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제한량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색소가 들어간 과자를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중국에서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식품안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통 시 소비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겠죠. 자, 이렇게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식품 첨가제, 그리고 영양 강화제의 사용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문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원료와 식품 첨가제 등을 모두 중국 기준에 맞추어 변경했다고 해도 실제로 제품의 포장 불가 성분이 한글이나 영어 혹은 다른 언어로 기재되어 있다면 외국어라고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시파라치가 제품의 외국어 포장지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이를 행정기관의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투서를 하거나 식품안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자칫 구매 금액의 10배를 배상하거나 행정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겠죠. 포장지상의 성분 표기 외에도 제품에 대한 광고 문안 중 무지방, 저칼로리와 같은 영문 표기도 중국의 영양성분 광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스티커로 이 부분을 가리거나 포장을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식품 첨가물 및 영양 강화제 사용 기준, 마지막으로 포장 디자인과 문안까지 수출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첨가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지만 혼자서 준비하기엔 다소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에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 수입식품 전문가가 수출 기업의 원료, 첨가제, 포장지 문항 검토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니 수출 기업에서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식품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